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 못 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나요? 대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다면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문제는 어떠신가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과연 빌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할까요? 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 대처법을 생각해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휩쓸려 자신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돈 거래하지 말라. 가족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 수시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과연 전부 줘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무조건 참아야만 할까요?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죠. 때로는 돈을 빌려준 쪽이 그 돈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쪽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가족 간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처음에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걸린다면 자신이 그냥 주어도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는 한도에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그 돈을 주면 습관이 되고 결국 받은 사람도 의지력을 잃고 돈으로 인해 나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족의 돈 문제로 고민했던 세계적인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천재였고 따라서 그를 찬미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오점도 없는 완벽함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너무나 진부한 문제인 돈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스스로가 말하기를 돈은 자신이 이루어낸 온갖 눈부신 업적을 이끄는 힘이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형제가 5형제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 중에 별 볼 일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미켈란젤로는 즉시 후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의 눈에 띄었고 곧 조건이 좋은 일거리를 많이 맡게 되어 결코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25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상황이 어렵지도 않은데도 형편이 어렵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후원자인 로렌초의 소개로 세관원으로 취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루도비코는 무능력자였고 푸념꾼이었으며 남에게 빌부터 사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가 한 일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돈에 대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불쑥 나타나 아버지가 진 빚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자신이 빈털터리 신세로 나타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켈란젤로는 수시로 지갑을 털었습니다. 1509년에 그는 성당의 지불 중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제력이 약한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도왔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장 돈을 준다고 아버지나 형제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돈을 줌으로써 나의 생활은 피폐하고 궁핍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나 자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절대로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설령 가족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의 살 궁리도 찾는 것이 현명한 처세인 것입니다. 둘째, 친구 간의 큰 돈 거래는 냉철하게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친구가 물건을 팔러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주어야 할까요? 만약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질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오면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줍니다. 그 친구는 그 돈을 받고 묵묵히 가더군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거지냐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라면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저는 물론 목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친구와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 거래가 없을 수 없습니다. 20대의 돈 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합니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합니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합니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 봅니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합니다. 이자는 은행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마세요.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세요.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부득불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으세요. 그 담보물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곧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나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마세요.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릅니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세요.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에 친구가 돈을 빌리려 왔을 때 제가 가진 현금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였기에 그 친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더 큰 돈을 떼었다면 친구도 잃고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겠지요. 당장은 그 친구가 안쓰럽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쓰레기장, 해산물 건조장, 축사, 화장실 등 지저분한 곳이면 어디에나 파리들이 득실거립니다. 파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집파리, 똥파리, 벼룩파리, 광대파리, 쉬파리, 기생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파리떼가 있습니다. 이 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혹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몰려드는데 나는 이 파리들을 날파리라고 부릅니다. 땀 흘려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인간 날파리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날파리가 있습니다. 이 가족 날파리들은 가족 중 당신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은 적금을 얼마 지나지 않아 타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을 빌리고자 파리가 앞발을 비비듯 별의별 회유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날파리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빌려달라는 등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있는 듯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날파리들은 밑 빠진 항아리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날파리들의 꼬임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오빠나 남동생 혹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놀이에 모아놓은 돈 모두를 허비하고 맙니다. 이런 날파리들을 피하려면 자신의 재테크 상황을 일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축도 비밀리에 하고 월급도 낮추어 이야기하며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울상을 지어야 합니다.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요? 한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족 날파리를 돕고 싶다면 일단은 악착같이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을 채워놓고 그 항아리를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가족 구성원의 정신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이자로 나오는 한 바가지 정도만 퍼주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심하세요. 장사건 사업이건 자기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경우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대준다면 당신의 삶은 곧 그 깨진 구멍을 막으려는 불쌍한 두꺼비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남에게 돈까지 빌려 가족 날파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마세요. 그 빚 때문에 당신 삶이 곧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친척 날파리가 있습니다. 이 부류의 날파리들은 친척 중에 누가 어느 정도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찾아오는 부류인데 친척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수술비 마련이나 학비 마련 등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라면 그 친척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세요. 값비싼 가구나 사치품 등을 갖고 있던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자고로 친척들의 돈을 많이 빌려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파리들은 가난한 친척은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오로지 돈 냄새가 나는 친척들만 찾아다닙니다. 이들을 피하려면 몇 가지 핑계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현금이 바닥이 났다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죽겠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장사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어느 독자가 이런 날파리들을 떼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게 호소하였을 때 내가 알려준 방안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라. 모레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말해라. 그리고 꼭 좀 부탁한다고 해라. 담보라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일 한두 번 또 전화해라. 대부분은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담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의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라. 그 뒤 그들 중 열의 9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친구 날파리들입니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승호는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락이 거의 없던 이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라.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내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100번 맞는 말입니다. 30대 이후의 나이에서 돈을 빌리려는 친구의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친구니까 그냥 빌려달라는 부류인데 이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를 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각서나 공증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는 구체적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기꾼 날파리들입니다. 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여 주겠다거나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아는데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자신의 부동산이 꽤 되는데 현금이 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 돈은 당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꾼 날파리들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족 날파리, 친척 날파리, 친구 날파리들은 정말로 주의하세요. 그 날파리들은 대부분 당신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하지만 돈을 받고자 할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은행이자 수준에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던 고교 동창이 약 1년 후 담보를 은행에 넣고 돈을 대출하여 빚을 갚을 테니 담보를 해제하여 달라고 사정사정하기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담보를 해제하여 주었죠. 그러나 막상 은행 돈을 대출받은 뒤부터는 완전 배째라는 시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매일 입버릇처럼 내게 한 말은 자기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나는 은행 금리가 내려가기에 이자를 낮춰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담보를 해제하여 준 이상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을 알려주면서 구치소와 교도소 생활을 기꺼이 하겠느냐고 말했더니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족, 친척,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모르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상하게도 욕은 당신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모멸을 준다느니 한번 믿은 거 계속 믿어달라느니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그것 하나 기다리지 못하느냐.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말들이 어쩜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레퍼토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며 내가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정이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고리대 금업자처럼 굴지 좀 말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들을 합니다. 당신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그들 중 열의 9은 자기들 돈 쓰고 다닐 것은 다 쓰고 다니면서 당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들은 일을 하여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논리로 접근하기 마련이며 자장면을 팔아도 내가 파는 자장면이 맛이 없는 이유는 오늘 몸이 상당히 피곤할 뿐 아니라 납품받은 밀가루가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러므로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세상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인간 날파리들은 아름다운 혈연의 정이니 아름다운 우정이니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고통만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면도칼로 이런 사람들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말씀과 제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들 중에는 이런 문제로 한동안 고생을 하신 분도 있으셨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저의 실제 사례와 세이노님의 사례 속에서 돈 문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것과 그것을 냉정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돈 문제에 대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동기부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